말싸움에서 졌다고 마음까지 진 건 아니잖아. 얼마 전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조카가 친구와 다투었다는데 뭔가 일이 복잡하게 꼬였는지 엄마들끼리도 감정이 상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조카가 한마디를 툭 던졌다고 한다. 엄마, 난 누구누구가 좋아. 이것저것 따지는 속 좁은 어른들에게 날린 통쾌한 한방이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나눠준 체크리스트에 달아놓은 조카의 당당한 답변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한글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내가 숫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내가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핵심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였다. 자존감이나 자기 신뢰도를 점검하는 듯했다. 조카의 대답은 한 개만 보통에 체크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매우 그렇다였다. 우리도 한때는 이 아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와 싸우고도 그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직 아이라 단순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는 말자. 부모나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장기를 거침없이 보여주는 자신감.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 몰두하는 집중력. 잘 웃고 잘 우는 솔직함을 우리는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그런 용기가 바보 같음으로 내가 잘하는 것이 잘난 척으로 솔직한 감정이 주책 없음으로 비칠까봐 두려워졌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보다 자꾸만 앞세우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앞에서 잘 버텨주어야만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많이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나를 지속적으로 못살게 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본인을 몰아세우고 다 끝난 일을 붙들고 끝까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도 다름 아닌 나이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아함경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루는 부처가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화살을 맞을 수 있는데 그걸 맞고 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아픔에서 끝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 스스로를 또 괴롭힌다고 한다. 그러니 첫 번째 아픔에서 끝내고 또 다른 감정을 더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첫 번째 화살에서 멈춘 적도 있고 서로에게 두세 번째 화살을 던지다가 만신창이가 된 적도 있었다. 내가 화살을 쏘지 않았다고 결말이 훈훈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멈춰도 상대가 계속 시위를 당기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둘의 미래는 확실히 달랐다. 첫 번째 화살에서 멈추면 후에 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이 드문데 둘 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화살을 쏘고 나면 후에 나를 비난하게 되었다. 다양한 모양의 화살을 잘 던지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던지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말싸움에서 조금 밀려도 마음으로 진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두 번째 화살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품위는 어디에서 나올까? 안셀름 구리는
참 소중한 나에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즉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확신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이 두 가지를 잘 해낸 뒤에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그럼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종종 갈등할 수 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내게는 첫 번째 화살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나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내 안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내가 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마지막 질문에도 답해보자. 답은 정해져 있으니 칸은 한 개만. 나는 내가 참 좋다. 매우 그렇다. 대화인 듯 대화 아닌 이모티콘. 카페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2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휴대전화를 보는 일이 많아 특별한 광경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말했다. 네가 한번 봐봐. 전화기를 받아든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더니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얘는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돌려받은 남자는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렇지, 그런 것 같더라. 썸을 타고 있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여주어 그 상대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견을 묻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재미있어 속으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고받은 메시지로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도 모자라 친구에게 해도까지 맡길 수밖에 없는 불안이 못내 아쉬웠다.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는 일이 꼭 얼굴을 보고 대화를 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과거에도 편지나 사람편에 말을 보내고 받으며 교류하고 친분을 쌓아갔다. 지금은 사람 간의 대화가 양적으로 방대해져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는 순간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문자 메시지나 SNS로 연애를 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은 퍽 자연스러운 일이다. 썸을 타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 메시지는 당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나름의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자기식으로 해석해 상대의 마음이나 그 관계를 단정해버리는 습관에 길들여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 혹여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을 시간 낭비나 에너지 낭비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아무리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말하지 못한 나의 사정과 내밀한 이야기는 있는 법인데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조차 메시지나 이모티콘만으로 손쉽게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서로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따위는 없다.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수순은 연락처 리스트의 숨김 스와이프로 시작된다. 이어 페이스북의 SNS에서 친구 끊기,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나가기 등 연락처를 삭제하기 전까지 온갖 온라인상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또 메신저 사진과 문구를 바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허공에다 알린다. 이것이 온라인 절교의 절차이다. 온라인을 통해 사귄 친구들만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다. 연인이 될 수 있었던 썸남 썸녀에게도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온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별을 고하는 일이 흔해졌다. 온라인용 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소통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관계는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야만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온라인 대화는 다소 일방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말과 글의 중간쯤인 온라인 대화가 말보다 차분하고 글보다 친근하여 이성과 감정을 고루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이기 쉽고 공감이 부족한 맹점이 있다. 대화의 양은 엄청나지만 그 양에 비해 이해의 깊이는 얕고 가뜩이나 잘 안되는 경청도 방해한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한 추측과 해석은 엉뚱하게 빗나가기 쉽고 메시지 내용이나 그것을 주고받는 습관으로도 오해가 생겨난다. 나와 타인을 이어주는 랜선에는 언제나 가능함이라는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 불이 우리의 대화와 인간관계를 늘 순탄한 길로 안내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만 줄 뿐 실제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경고등 같기도 하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조차 끊임없이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는다. 그 순간 그것은 대화일까, 대화가 아닐까, 연애일까, 짐작일까, 관계일까, 가짜 우정의 위안일까. 우리는 그 불빛이 나와 타인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는 빛인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깜빡이는 경고등인지를 알아야 한다. 셔리 터클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감을 떠나 공감하는 느낌으로 이동한 것은 아닐까? 우정을 떠나 우정의 느낌으로 이동한 것은 아닐까?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섣불리 짐작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내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짐작되고 판단되고 있을 것이다. 카페에 앉아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에게 그 메시지를 해독해달라고 부탁한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던 것은 낯설지 않은 내 모습과 오버랩되었기 때문이었을까? 무기력과 뒷담화의 관계. 프리랜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가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것은 자기 손으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완벽주의자들과 일할 때이다. 그런데 내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의논이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대일까? 그렇지 않다.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저 내가 다른 일들에서 조율하고 합의하는 데 드리는 에너지 그 이상을 쓰기 싫은 것뿐이다. 어차피 일을 맡기는 사람들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일종의 무기력이랄까? 그 속에는 나의 작은 욕망도 숨어 있다. 그것을 조율하려고 시도할 때 나에게 올지 모를 불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불이익을 감안해 본 다음 쉽고 편한 뒷담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율하고 합의하는 대신에 에너지를 더 쓰는 대신에. 회사에서는 어떨까? 동료들과의 대화가 회사나 상사에 대한 뒷담화로 이어지는 것은 퍽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동료들 사이에 공통된 화제이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회사 일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가벼운 오락거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와 어떤 문제에 대해 직접 조율하고 타협할 방법이 있다면 뒷담화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사장이나 힘있는 임원들이 직원들 뒤에서 뒷담화를 하지 않는 이치와 같다.
그들은 앞에서 하지 뒤에서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했다. 좋은 내용일 리 없었다. 지금은 전세가 상당히 역전되었지만 당시 집안에서 힘이 센 사람은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꼈을 테고 그 무기력과 스트레스를 뒷담화로 풀었을 것이다. 그럼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버지는 나에게 어머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본인에게 있으니 그것을 굳이 어린 자식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험담이 무기력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개는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문제를 조율할 방법이나 에너지가 없을 때, 또는 정면 승부를 하면 오히려 내게 불이익이 올 때 뒷담화를 하게 된다. 반대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뒷담화를 별로 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시간을 굳이 험담하는 데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까지 라는 탈무드의 유명한 교훈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험담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뒷담화나 험담을 공유하는 관계는 어떨까? 회사에서 주로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았던 사람과는 퇴사 후 인간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내더라도 공공의 적이 사라지고 나면 둘만의 공통분모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을 오랫동안 결속시켜왔던 회사에 대한 불만, 자신들을 괴롭히는 상사에 대한 분노, 신세 한탄 등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내 주변에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업계 선배이다. 둘의 차이는 남편은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잣대의 품이 넉넉하여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선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의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남의 이야기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에게는 품이 넓은 잣대도 어떤 문제든지 상대와 능숙하게 조율해내는 능력도 없다. 앞으로 뒷담화를 하지 않을 자신도 없고 결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뒷담화를 할 때 내가 상대에게 들이민 잣대의 품을 생각해보고 내가 조율할 힘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것이다. 숨어있는 나의 욕망에 대해서도. 그럼 자연히 나의 뒷담화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시간. 현재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의 덕목은 무엇일까? 소통과 협력이다. 과거에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늘 1, 2등을 다투었다. 갑자기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과거 5위권 밖이었던 덕목이 왜 1위로 떠오른 것일까?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나라면 소통이나 협력은 우리로 볼 수 있다. 나가 앞서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앞서면 나는 뒤로 물러나기 마련이고 회사는 이 둘의 균형을 원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아이디어 많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소통 능력까지 갖추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인간관계에서도 나가 너무 많으면 소통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너무 많으면 인내와 희생이 뒤따른다. 똑똑한 나가 많이 모이면 입은 많지만 귀는 줄어들고 나보다 우리에만 매달리면 귀는 열리지만 마음속에 말 못한 억울함이 쌓인다. 도시에서 자란 내가 진짜 공동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뿐이다.
나는 그곳에서 어렸을 적 살던 동네 골목에서 느꼈을 법한 우리를 느낀다. 처음에는 시골집이 어색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기만 했다. 물론 지금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아 보일 때도 많지만 대개는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시골집은 문을 잠그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든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는 나조차도 왕래하던 이웃이 안 보이면 따로 안부를 물을 정도이다. 왕래를 자주 하다 보면 서로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담장을 넘나든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많이 있으면 나눠 쓴다. 혼자 사는 노인을 그보다 젊은 노인이 돌보고 마을에 있는 아기들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내일의 구분이 적다. 가령 마을회관 앞에 고추를 널어 놓으면 손이 빠른 누군가에 의해 어느새 손질이 끝나 있고 비가 오면 누군가 우리 집 빨래를 걷어 마루에 올려놓는 일이 빈번하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정이 많아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 그렇지 않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돕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관계 중심의 사회가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사고방식은 그 집단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 소외감을 안겨주며 심할 때는 소리 없는 폭력이 되기도 한다. 도시에서는 가까운 이웃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능력만 있으면 나 혼자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 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우리를 앞세워야 이익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더 발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이다 보니 나를 우선시하는 감각에 익숙해지고 나를 우선시할 수 없는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나가 조금이라도 소외되면 금세 상처를 받고 자존감도 떨어진다. 살다 보면 나보다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함께 놀 때, 함께 배울 때, 함께 먹을 때, 함께 일할 때, 함께 살 때, 함께 키울 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이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나를 더 내세우게 된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바보나 어리숙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인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애를 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도 왜 나를 생각해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가 된다. 또 우리가 앞서야 하는 일에서도 나가 소외되고 밀려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상처를 받는다. 나를 위해 나에게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상처뿐이라니. 나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불변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나를 잠시 밀어둘 줄도 알아야 한다. 부단히 나를 지키며 살아가되 우리가 필요한 순간을 판단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순간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으면 잠시 고통스럽고 손해를 볼지언정 자신의 판단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적어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